뭐 변동성이 커졌다기보다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켰던 그 요인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고요.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맞물렸다는 거예요. 돈이 풀리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 시장으로 돈이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실제 기업들도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자산 시장으로 갔죠. 오늘 모신 분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시죠. 이현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년 만인가요? 한 1년 반은 지났 1년 반 정도. 네.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네. 미국의 경우 뭐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진짜 하루에도 뭐 4%, 3%씩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동성이 커졌다기보다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방이 이미 뭐 연초 대비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한 30% 이상 빠졌고, 뭐 S&P 500이나 다우 기준으로도 뭐 한 2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 지금 어떤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 계속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더 내려간다, 하락할 것이다로 보시는 거면 하락했다 올라왔다는 이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추세는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더 받지 않을까, 빠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그 시장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연준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연준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건 일시적이고 공급단 문제고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믿는 데에는 이제 작년에 이거는 뭐 문제 없어. 우린 통제할 수 있어라고 연말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거 너무 심각해 돌아섰기 때문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준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시장의 불안 심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답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시중에 나오는 얘기는 연준을 믿지 마라,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중앙은행에 대항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대신에 중앙은행을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요.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염려가 없다, 일시적인 거다,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2020년 10월 자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한 2월까지 연초까지만 해도 그 사실 목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2% 수준 밑에 있었거든요.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이게 무려 6.2%까지 상승하거든요. 6.2% 정도면 한 30년 이래 최고의 그러한 어떤 CPI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웰 의장의 경우에는 12월까지도 계속 트랜지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도 제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눴습니다만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10월 이후에도 6.2%에서 12월이 되면 이게 다시 한 7% 수준에 이르고, 올해 3월에 가면 이게 8.5%까지 가고, 그러다가 4월에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8%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지난 80년대 초 이래 정말 초유의 사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뒤늦게 사실은 QE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하다가 이제는 뭐 QT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긴축. 네, 긴축적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위 장기 국채,
금리를 사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우리가 MBS라고 하잖아요.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그걸 한 2대1 정도로 이렇게 계속 샀는데 이거를 지난 3월까지 계속했어요. 사실은 또 저금리 소위 그 기준금리를 0% 수준 정확하게는 0% 0.25% 사이인데 그 목표 금리를 3월까지는 계속 그 정도 수준 유지하다가 4월 돼서야 이제 0.25% 이렇게 포인트 인상하고 5월 되면 다시 또 0.5% 포인트 이렇게 인상하는 뭐 광폭 인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빅스텝을 밟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라고 이게 과연 잡히겠느냐, 더 이어지지 않겠냐, 네.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물론 연준은 금리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잡히겠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저는 학자니까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1970년대 이후에 최근까지의 주요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70년대 말 80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뭐 사실은 뭐 20% 30% 근처까지도 막 이렇게 육박하는 그러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아주 초강도의 그런 처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그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 지난 한 40년 동안 거의 뭐 물가 상승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의 뭐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그러한 시대를 계속 지내왔어요.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에도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아주 급속히 낮춰가지고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율은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몇 가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근거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왜 1980년대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6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그 WTO가 1995년 1월 1일부로 이제 발족을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루과 라운드를 거치면서 소위 가트가 이제 WTO를 바뀌면서 이제 전 세계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 제품만 사실은 자유무역 대상이었는데 이제 전면적인 자유화가 사실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사실은 자유경쟁 시장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상품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게 사실은 유지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1979년 이후에 개혁개방 유치를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WTO에 이제 중국이 2001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의 제품이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선진국 시장으로 관세를 사실은 지불하지 않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막 네.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사실은 물가를 이제 안정시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1970년대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이유는 소위 그 중동에서 이제 두 차례의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급속도로 상승해서 소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공급 측
어떤 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소위 쉐일 오일이라는 쉐일 가스를 추출하는 그러한 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렴하게 이제 대량으로 이제 그러한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사실 미국이 그래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중동에서 원유를 가지고 가격을 인상시킬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가 또 안정된 이유가 됐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혁명이 진행 중인데 소위 온라인 쇼핑 아마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뭐 쿠팡 뭐 이런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마진은 제로인 상태에서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상품을 싸게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가 하향 안정 추세에 있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또 연관이 되긴 하는데 생산을 할 때도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실 저렴하게 생산을 하게 되니까 또 그게 이제 소위 공급 가격을 낮췄고 또 노동자들은 반대로 이제 기계가 대신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임금 교섭력이 또 떨어졌다는 그러한 평가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이게 똑같아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사실은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대부분이 다 그렇고 하다못해 미국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고령화되면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소비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유, 또 이 사회적으로 양극화,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자들이 뭐 더 부자가 됐다고 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소비 역량이, 수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한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낮게 유지되던 물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렇게 네네. 급등을 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네. 그 원인으로 네. 일단 교수님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일단 6가지가 연준에서는 공급단의 문제, 이슈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6가지의 그 저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켰던 그 요인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중에서 4가지 정도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사실은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말 과감한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양적 완화 통합 팽창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2000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3월까지 그야말로 기준금리를 제로로 사실은 유지를, 0%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무려 6조 달러를 했습니다. 6조 달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재무가 발행한 그 장기 국채를 주로 사들이는 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MBS 소위 부동산 담보대출 할 때 쓰는 그 채권을 또 사들여 가지고 무려 6조 달러를 샀어요. 6조 달러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 연준이 사상 초유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때는 2조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의 3배 이상이 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실은 엄청난 그러한 이제 통합 팽창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부에서도 미국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고 또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봉쇄를 하고 이제 소셜 디스턴싱 소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또 이제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피해본 국민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고요. 그것이 또 엄청나게 이제 돈을 풀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지난해 3월이죠. 사실은, 무려 1.9조 달러, 제 기억에는 1.9조 달러에 달하는 사실은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사실은 상하원 양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시중에 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미국 역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정말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잘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그러한 아주 제한적인 아주 그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사실은 벌어진 사태였는데 너무 좀 무모하게 사실 이러한 사태를 좀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 여기 출연했을 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그 세계적으로 아주 그 저명한 그 학자들의 그 어떤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제2의 세계 대공황까지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이제 제가 전달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2000년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전 세계 주요 국가, 중국을 빼고 거의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또 일이었고, 그래서 뭐 제2의 뭐 세계 대공황까지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경제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적어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풀리고 치료제가 이제 보급되면서 이제는 좀 돈 풀기를 좀 자제하고 서서히 줄이고 또 재무부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 지나친 돈 풀기를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면서 또 돈을 막 풀게 된 거죠. 그래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렌스 서머스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막 제가 그 TV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난집에 기름 붓고 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부 장관 했던 분이고요. 현재 그 미국 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런 그 어떤 경고 사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까지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는 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정부대로 계속 돈을 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 보급도 이제 사실은 뭐 50% 이상 더 올라가고 또 치료제도 보급되고 또 실제 그래서 감염이 되더라도 뭐 감기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이런 거 사람이 알면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을 막 하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사람들이 예전에 위축됐던 수요를 살려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간단한 우리 경제학 원론 책에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니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뭐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국 GDP 성장률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했다가 2021년 가면 다시 플러스로 이제 완전히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잖아요. 총공급 모형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 제일 먼저 배울 때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 우하향 이제 종축에는 우리 가격 횡축에는 이제 양을 이렇게 어떤 거래량을 표시한다고 할 때 수요곡선 우하향 하잖아요.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이제 증가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하고 또 공급은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서 우상향하는 모양을 하는데 수요도 이건 이제 총수요인데 사실은
한 나라에서 총수요라는 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전부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개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얘도 우하향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얘도 대체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공급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의 양, 그 생산 요소라는 건 노동의 양이라 토지의 양이라든가 자본의 양이니까 그것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기 공급 곡선은 우리 총수요 성공급 모양에서 그리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그 장기 공급 능력, 그걸 갖다 우리 자연 산출량이라고 하는데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도 하고요.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가 위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또 기업들은 갑자기 이 공장이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또 위축됐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균형점이 A에서 B로 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2020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소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죠. 그럼 지난해 이제 후반기 상황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미국 연준은 이제 미국이나 세계 다른 뭐 주요국의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이 더 과감하게 이제 그러한 대응 조치를 했다는 건데 이제 엄청난 그런 양적 완화를 비롯한 통합 행정 정책을 쓰고 또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들리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돈이 막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 봉쇄 조치가 이제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중국의 경제 봉쇄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단기 공급선은 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경제는 뭐 약간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물가는 이제 초유의 사태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잠깐 우리 이 총수요 총국선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인 상품 시장의 물가만 말씀드렸는데 2020년 잘 기억하시죠? 우리 자산 시장은 엄청난 사실 호황을 누리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 시장으로 돈이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실제 기업들도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자산 시장으로 갔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주식으로 갔고 그게 부동산으로 갔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가격 상승을 누렸고 그래서 우리가 뭐 동학개미니 뭐 서학개미니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투자에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시장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수요는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억눌렸던 수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게 아니라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정상화되는데 공급단의 문제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미스매칭으로 네. 인플레이션 수치는 급속도로 올라가서 이게 바로 연준이 얘기했던 공급단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건가요? 제 말씀은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맞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갑자기 상해를 비롯해서 뭐 주요 도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서 막 경제 봉쇄를 해서 또 공급이 좀 사실은 경색을 하고 있다든가 네. 이런 충격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걸 올해 3월까지 계속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9조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돈이 다 사실은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 돈도 계속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풀려질 거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총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총국 곡선도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그렇게 크게만 살아난 것 같지 않은데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정책 실패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작년서부터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된다. 그렇죠. 실기했다. 네. 이 얘기신 거죠.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제가 얼마 전에
CNBC 그 인터뷰 나와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왜 전임 의장이 지금 현 의장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였는데 뭐냐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다는 비판이 시중에 있다. They say 이렇게 얘기했어. It's too late for the Fed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임 그 의장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로렌 서머스 같은 그러한 경제학자들도 오래 전부터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미리부터 좀 대응하지 못했다. 실기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죠. 지금의 이 상황은 인재다라고도 할 수 있다. 예. 인재가 아니라 연재죠. 연준의 악재. 예. 네,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고요. 제가 즐겨보는 그 주간지가 있는데, 더 이카노미스트. 이카노미스트 잡지 최근호의 그 타이틀 기사가 뭐냐면요. 왜 연준이 실패했는가. 이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미리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빨리 오르지 못했는가. 아니,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연준은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까 6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연준도 거기 그거에 대한 과신이 있었다. 의원들 멤버들도 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초유의 그런 어떤 저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또 해보자. 근데 이번에 더 과감하게 한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이 이제 올해 초 3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까지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되니까 지금 뭐 기준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심이 좀 흔들리죠. 지금 같은 상황이 뭐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테니.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인기가 연임에 좀 떨어질 대한 수 있었겠죠. 그 어떤 그 확신을 못 썼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렇게 하여튼 벤 버냉키가 이번에 자서전이 나와가지고 아마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벤 버냉키도 과거에 2조 달러 풀었을 때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유동성 공급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3배나 되는 6조 달러를 막 풀어버렸으니까 거기다 이제 정부 차원의 그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그런 돈들. 네, 벤 버냉키가 푸른 것보다는요. 사실은 그 그렇죠. 벤 버냉키가 풀었고 엘렌 그린스펀이 이제 그 직전부터 그렇죠. 그 따지면 좀 복잡해지는데 상황을 이제 사실은 이제 막 복잡하게 그 버블을 복잡하게 키운 만들었죠. 거는 그 보통 그런 얘기하죠. 버블을 키운 거는 그린스펀이고 뒷설거지를 한 거는 벤 버냉키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이러한 이유로 실패했다의 현상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